폭염과 싸우느라 지치고 힘도 달리는데요. 이럴수록 건강 잘 챙겨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녁길 건강검진. 최정민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오랜만에 최정민입니다. 뵙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네, 사실 작년하고 다르게 온도가 워낙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생각보다 뭐 이런 장염이나 이런 쪽의 환자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새 감기랑 이런 호흡기 증상의 환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주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여름에 감기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질환과 갱년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좋고요. 그 밖에도 다이어트 또는 비만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최정민 원장님께서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장님, 네. 코로나19 확산세인데 네. 지금 개학 시즌이라서 또 겁나거든요. 네. 35만 명 이상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맞아요.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의사도 그렇고 증상만 보고 진단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제 키트를 쓰는데 보통은 코로나19는 고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우리 옛날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었을 때랑 조금 다른 게 고열이 없는데도 키트 검사를 했는데 기침 가래만 있어도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열 없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침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계셨는데도 고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없는데도 계속 호흡기 증상이 끝까지 간다 일주일 이상 그러면 코로나를 좀 의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근육통, 인후통 뭐 이런 것도 네.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감기 몸살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근육통, 인후통에 그냥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유리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목 통증, 인후통이 발생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냄새 잘 못 맡게 된다거나. 맞아요. 후각을 좀 잃거나 또는 미각을 좀 잃거나 이런 네. 것들도 있습니다. 검사 받아야 되는데 요새 약국에 키트 사기 힘들다면서요. 네, 또다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또 아직은 그때처럼 막 팬데믹으로 가는 것 같진 그렇죠. 않지만 그래도 혹시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작년과의 차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 유행 코로나의 또 다른 특징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오미크론에서 뻗어나온 이제 변형된 이제 KP3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조금 특징이 있고요. KP3 네. 변이. 네, 그리고 워낙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방 접종을 해도 사실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나마 그때 당시 코로나보단 변이된 게 조금 약독화되어서 이제 치명률이나 이런 중증 화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좀 진화했네요. 저희 입장에선 진화했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좀 이제 퇴보했죠. 아니 근데 바이러스도 네. 자기 숙주를 죽이면은 자기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숙주가 건강하게 사라져야 자기도 떵떵거리고 네. 그 안에서 네. 놀고 먹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는 조금 약하다고는 하는데도 네.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보통 약 먹고 쉬잖아요. 네. 그런데 10월부터는 새로운 변이에 대응해서 신규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접종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아직 국가에서 권고를 저희한테 주신 건 없어요. 이번에 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에 대한 예방 접종의 권고 사항은 없지만 이제 고령이시거나 또는 굉장히 임산부들 이런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예방 접종을 다시 맞으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지금 다시 예방 접종을 맞는 건 아직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네, 고위험군은 네. 접종을 해라. 네. 그 이전에 코로나를 겪어서 봐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이 예전만큼 공포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노약자나 유병자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람 많은 건 좀 피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요즘 저희 환자분들도 보시면 마스크를 다시 조금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격리 의무가 이제는 없지만 그래도 4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출퇴근 시에 사람이 많은 데서는 마스크를 좀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걸리지 않게 예방을 잘하는 게 손도 잘 씻고 손소독제도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지하철, 뭐 엘리베이터 이런데 네. 마스크 하고 있는 게 안전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또 환절기가 이제 올 거라서요. 네. 다른 바이러스들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그냥 공공 장소에서는 필수로 하시고 이제 내가 코로나로 진단되면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격리를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민 원장님, 네. 그 요즘 에어컨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냉방병 환자들 늘지 않았을까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냉방병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냉방병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막 메스꺼리고 구토 증상도 나고 뭔가 막 빙글빙글 도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비특이적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요. 막 온몸이 으슬으슬한다거나. 네. 근데 이게 온도 차이를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온도 차이를 너무 나지 않게 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너무 더우니까 밖은 막 36도고 안은 19도, 20도 이러니까 예. 1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나니까 많이들 냉방병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날이 더워서 맞아요. 냉방병 걸리는데 네.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네, 사실 냉방병 증상이 조금 있다면 내가 오랫동안 에어컨을 이제 밑에서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난다면 조금 이제 따뜻한 데로 뭐 완전 더운 데는 아니지만 온도를 조금 올린다거나 좀 에어컨을 줄여서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면서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분 섭취를 하면서 좀 휴식을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그 사실 냉방병은 예방만 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운 곳에서 안에 들어오실 때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최저 파워 냉방 이런 네. 걸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서서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얼음물을 막 벌컥벌컥 드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몸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체온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면역력은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에어컨이 너무 세. 그러면 카디건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갖다 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머플러 같은 것도 예.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자리가 좀 에어컨에서 가깝다 그러면은 좀 마스크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이 건조해지면 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마스크도 같이 좀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인데 20대 그 기사가 에어컨 네. 고치다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20대가 나이 많은 분도 아니고. 네. 이 폭염에 온열 질환자 많잖아요. 네. 온열 질환은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사실 온열은 이제 온도가 막 몸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땀나고 막 그냥 더운 증상으로 보이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우리가 왜 뜨거운 데 두면 뭐가 바짝바짝 말라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몸도 말라나가면서 창백해지고 이제 갑자기 무력감이 오면서 뭔가 쓰러질 것 같은 증상들이 네. 발생하고 실제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지러워서 이제 좀 실신하는 증상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수분 섭취를 하거나 체온을 낮춰도 이 증상이 가시지 않는 게 전형적입니다. 근데 체온을 재보면 이제 36, 7도 아니면 8도까지 올라간 거 있지만 그 전형적으로는 40도 이상까지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균 감염일 경우에는 막 42도, 41도까지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온열 질환자들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땀이 별로 안 나고 점점 이렇게 뭔가 창백해지는 증상이 있고 몸이 좀 뜨거운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온열 질환을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 자체는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군요. 네. 그런 게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하고는 네. 다른데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분이 응급실에 오시면 빠르게 이제 체온을 급격히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심부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신호들이 몸에서 나타나면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제로 체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차가운 물로 이제 온몸을 닦아서 이제 발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얼음물 같은 것들을 좀 몸에 대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원한 곳으로 좀 옮겨가셔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물수건 같은 걸 온몸에 대서 온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천희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냉방병을 주의하려고 제습 기능을 쓰고 있어요. 제습 기능도 바람이 나오거든요. 너무 센 냉방보다는 제습 기능도 괜찮아요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조금 시작으로 켜다가 제습으로 이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사실 온도가 높아서 덥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되게 덥다고 느끼는 경우도 그렇죠. 꽤 많거든요. 그래서 습도만 낮아져도 같은 온도에서 이제 버티기가 꽤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습으로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한 22도, 23도 정도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제습으로 바꿔서 조금 유지하시는 것도 이제 습도가 높을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요. 80대, 90대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은 이 바깥 기온에 대한 느낌이 좀 둔해지시는 맞아요. 경향들이 네. 있어서 뭐 에어컨 별로 안 더워. 그리고 에어컨도 안 트시고 네.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고 네. 그런데 근데 외부 그런 그 습도나 온도에 영향은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각기관들이 조금 둔해져서? 이제 둔해지기는 해서 더위나 추위를 조금 덜 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항상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느낌만 그런 거지 몸은 다 느끼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이제 심부 체온이 올라가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에어컨을 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선풍기라도 트시는 게 좋고, 온도가 지금처럼 35, 6도씩 올라갈 때는 사실 누구라도 체온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심부 네. 체온이.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 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일기예보들을 보시고 오늘은 폭염이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으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습도를 낮추고 온도를 낮추는 환경을 조성을 하시는 게 네. 이제 노약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노인분들이 혼자 계실 경우가 문제인데 맞아요. 그 자녀분들이 자꾸 들여다보시고 그럼요. 에어컨도 살짝 켜놓으시고 네. 그러셔야 되는데. 아버님 방에 에어컨을 좀. 자, 그리고 말이죠. 네. 요즘 엠폭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원숭이 두창? 이게 한국에서도 걱정해야 됩니까? 네, 요새 진짜 사실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환자분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이제 열대우림 지역에서 많이 창궐했었던 이제 풍토병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22년 5월 이후에 유럽과 북미 쪽으로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폭스는 주로 이제 감염 환자하고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좀 깨끗이 씻고 이제 뭐 이렇게 손소독제를 많이 한다거나 이게 워낙에 바이러스 질환들은 이제 손소독제들로도 충분히 이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좀 보고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22년에는 4건이나 있었고요. 심지어 지난해는 151건 정도도 발생을 했다고 이게 아주 보고됐습니다. 무서운 병입니까? 근데 사실 막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감염 질환 센터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 하면은 이제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편입니다. 이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증상이 보통은 이제 발열, 오한, 그러니까 감기 증상, 코로나 증상, 호흡기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피로, 근육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형적이진 않지만 요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어서 이게 내가 어떤
때 감염이 됐는지를 또 놓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증상이 있고 하루에서 한 2, 3일 지나면 이제 고열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요런 시기에는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는 어떤 바이러스를 더 조심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염법 예방에 대한 우리 잘 안전 수칙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면역력을 올린다면 사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 상식을 잘 들으셔서 이제 내 자신의 면역력을 좀 올려놓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엠폭스 이거는 특히 해외 나갈 때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해외 혹시 나갔다 들어올 왔음? 때 이제 네. 아마도 공항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체크리스트가 네.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요새는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꼭 감염관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도움은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비행기 안에서 노노노노노 하지 아닙니다 말고. 이렇게 하지 네. 말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청취자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 좀 선생님께 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0229님 질문입니다. 저는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잘 안 먹거든요. 지난번 코로나 유행할 때 다행하게도 안 걸리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다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약을 안 먹고 버텨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은 느끼고 있는 코로나 환자분들의 증상이 그때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었을 때보다는 증상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는 감염이 낫고 나서도 한 3, 4주 이상 호흡기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증상들에 굉장히 괴로워하셔서 약 처방도 조금 길게 하고 또 이런 가래나 기침약도 더 오래 쓰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아직은 많진 않지만 코로나 감염 이후에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처럼 약을 안 먹고 버틴다기보다는 내 증상에 맞춰서 내가 증상이 특별히 없으면 이제 진통소염제나 해열 진통제 같은 계열로 좀 버티시면 되지만 내가 증상이 있고 지금 호흡기 증상과 발열 증상 무기력함이 있으면 수액 치료도 하시면 필요할 거고 이제 아무래도 탈수가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증상에 맞는 치료들을 좀 해 나가시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200님 질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선풍기만 트시는데요. 선풍기 틀고 주무신 다음 날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도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이게 결국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차이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풍기로도 충분히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냉방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몸이 더우니까 막 물 마시고 이제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선풍기를 튼다면은 이게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증발열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사실 선풍기 바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켜놓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 온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도 그걸 모른 채로 이제 주무시다가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풍기는 조금 거리를 두고 회전을 조금 시키시면서 네. 이제 너무 센 그 파워 말고 네. 조금 낮은 파워로 거리를 두고 조금 낮은 걸로 습도가 떨어질 정도의 바람으로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선풍기는 가장 좋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네. 야, 한국에 이상한 그런 게 있다.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거는 뭐 미신 비슷한 그런 건 의학적인 건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사망의 원인이라는 게 어떤 딱 특정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몸이 안 좋고 했는데 마침 선풍기를 켜서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아져서 이런 건 있겠지만은 선풍기 틀었다고 사망하면은 선풍기라는 이제 기계는 없어져야겠죠. 네. 자, 1016님 질문입니다. 저는 임산부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난 월요일이면 이제 한 2, 3일 정도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가격리를 권고하진 않지만 이제 가족들의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이제 집에서는 조금 수건이란 걸 따로 쓰시고 고열이 많이 난다 싶으시면은 이제 약을 좀 이렇게 타이레놀이나 이런 해열제 계통으로 드셔서 어쨌든 체온을 자꾸 낮추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상부기관지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부기관지가 건조해지면 코로나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복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면역력도 떨어져 있어서 또 폐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충분한 보양식들을 조금 챙겨 드시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를 조금 방에서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열이 너무 고열이 나면 진통소염제나 해열 진통제들을 좀 그 하루에 한 2-3번씩 복용하시면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좀 견디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네. 네, 그 정도면 이제 임산부 뭐 큰 영향 없는 거죠. 네, 타이레놀은 사실 태아한테도. 네, 타이레놀은 사실 임산부한테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민 원장님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갱년기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50대 전후의 나이인데 유달리 땀이 많이 난다. 네. 이럴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사실 갱년기 증상이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증상으로 진단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진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로 내가 갱년기인가 요 나이대 의심돼서 오시면 이제 저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과 에스트로겐 이 두 가지를 보고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진단이 되면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들이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생활하기가 힘드실 때는 이제 호르몬제를 좀 쓰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 갱년기 의심 증상들은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수면의 질도 좀 안 좋아지고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뱃살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홍조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없었던 관절통들이 좀 생기는 증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부전공이 이제 여성 갱년기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환자분들이 이게 갱년기인지 잘 모르고는 각 과를 도시다가 양만 다른 과를 막 돌다가 잔뜩 받아서 정형외과 약 받으시고 내과 약 받고 또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시니까 또 심장내과 갔다가 해서 검사지만 이만큼 했는데 그 어떤 과도 사실은 이게 여성 갱년기에 대한 분과는 아니니까 네. 그 검사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 뭐 심장내과 선생님이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과의 문제가 아님을 이제 판단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 47에서 52세 사이의 여성분들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혹시 갱년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세에서 52세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는 네. 이제 만 47에서 52세라고 하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굉장히 예. 조기 폐경돼서 42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인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좀 스펙트럼을 넓게 잡아서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늦게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60 넘어까지 그런 증상이? 네, 사실 이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이 이제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체온 조절을 한다거나 지방이 늘지 않도록 한다거나 식욕을 조절한다거나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나게 한다거나? 맞아요. 그거든요. 감동을 네. 한다거나 이런 뭔가 여성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갱년기 시기에는 사실은 이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이제 임신과 출산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스트로겐이 하던 이제 그런 역할들이 오랫동안 그 못하고 있어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막 56세, 57세, 막 60세까지도 이런 갱년기 증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여성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 외에 우리 몸을 서포트해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균형도 깨졌을 때 굉장히 오래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도 좀 해서 서포트 케어를 하는 게 이제 조금 갱년기가 오래 가신다 생각되면은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부딪히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 네.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심리적으로 날카로워지거나 우울해져서 그게 아주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이제 사춘기와 갱년기의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사춘기는 이제 이런 성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가서 생기는 거고 이제 갱년기는 갑자기 성 호르몬이 바닥에 치니까 이제 싸우는 거라 이제 사실은 누가 더 이길지는 모르지만 갱년기 시기가 사실은 겪는 게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는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체력이 있고 이제 대사율도 높으니까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몸의 컨디션이 괜찮은데 갱년기는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에 차이에 있어서 이런 갱년기 증상을 겪어 나가는 체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왜 사람이 체력이 딸리면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아도 막 더 짜증이 나고 더 힘들고 일이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체력이 괜찮으면 같은 업무량을 받아도 그냥 견디죠.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갱년기 저 환자분들 오시면 가족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오시는데 이제 알고 보면 갱년기였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엄마를 장미꽃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면 이제 가족의 평화가 올 거다. 이게 지나갈 거다. 이렇게 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0228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는 갱년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밤마다 손과 발이 뜨거워져서 잠을 잘 못 자요. 손과 발만 뜨거워지는 것이 갱년기인가요?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생리가 너무 심해서 약을 끊었거든요.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에스트로겐 떨어지면서 환자들 각각마다 자신들이 겪는 되게 비전형적인 증상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손발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혈관의 확장이나 이제 수축에 영향을 주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때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릴렉스 되는 상황이니까 혈관도 좀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왜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오르잖아요. 이게 수축이 되니까. 근데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오르니까 혈관이 가뜩이나 이제 이완이 되는데 이제 갱년기 시기에는 이게 혈관을 이완하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손발은 특히나 무쇠혈관이 확 벌어졌다 확 줄면은 굉장히 체온의 차이를 급격히 느낄 수 있거든요. 차졌다가 네. 뜨거워졌다가. 네. 그리고 손발은 우리가 더 감각을 더 높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받으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감각 민각도가. 그러다 보니까 잘 때는 손이 뜨겁고 발이 뜨거운 걸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힘들게 겪지 마시고 또 이제 주치의나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갱년기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병이 좀 생기지 않나요? 뭐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 환자분들이 건강검진표를 가져왔는데 내가 작년에 없었던 고지혈증이나 혈압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가족력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가 갱년기를 진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하던 역할들이 이제 혈관의 수축을 관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방을 형성하는 거를 예방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혈관의 수축도도 좀 그러니까 탄성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성 갱년기 때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한 5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갱년기 시기 동안에 내가 이걸 영원히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이 정도의 고지혈증 수치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갱년기를 지나가는 게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서로 판단을 해서 좀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해요. 나는 무조건 안 먹고 버티겠다. 근데 갱년기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요, 골밀도가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골다공증이 오기가 쉽고. 그러면 뭐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제가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골다공증은 칼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칼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평소에 먹는 걸로 사실 충분하다. 다른 뭐 비타민 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섭취해야 되고 또 비군들도 우리가 음식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보충제로 더 보충해야 되는 건 알지만 칼슘은 사실 음식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칼슘의 부족이 아니라 칼슘이 우리가 먹었을 때 혈관으로 가서 그 혈관에서 뼈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동할 때마다 필요한 조효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칼슘이 그러니까 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건 비타민 D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비타민 D 섭취가 골다공증에 중요하다는 게 먹은 칼슘이 이제 혈관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혈관으로 못 가니까 뼈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또 비타민 D랑 칼슘을 잘 챙겨 먹는데도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서 뼈로 갈 때 필요한 이제 조효소가 비타민 K2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타민 K2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칼슘제랑 비타민 D 복합제를 드신다고 해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은 비타민 D랑 K가 복합된 영양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음식들을 조금 찾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는 잘 생성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이 햇볕을 받아서 생성될 수 없는 국가기도 하고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으로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하시는 게 갱년기 때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레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먹는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시고 대신에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지용성은 높아지면 이제 이게 약간 독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칼슘을 1차 배달은 비타민 D가 하고 2차 배달은 비타민 K가 하고 K2. 네. 예. 그래서 그걸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양도 챙겨야 되니까 전문 의의 처방을 받아서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비타민 D 주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주사와 경구의 차이는 주사는 맞으면 바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경구는 서서히 올라가지만 이제 피크치고 좀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것도 갱년기 때는 좋습니다. 갱년기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암이 있을까요? 네, 갱년기 때 조심해야 되는 암은 사실 뭐 특정 암이 아니라 우리가 요새는 너무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음식도 안 좋아져서 모든 암들을 주의해야 하지만 이제 갱년기 때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생리불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갱년기여서 생리불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이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쪽으로 오히려 암이 생기거나 난소에 암이 있어서 여성암으로 인해서 이제 갱년기로 오해해서 그게 너무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질환들은 내가 이제 47세 이후면은 저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초음파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방암은 사실 뭐 갱년기가 아니어도 요새는 체지방이 늘면서 체지방에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유방암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때가 아니라 해도 이제 유방암은 이제 웬만한 여성분들은 좀 정기 검진을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요새 굉장히 늘고 있군요. 네. 자, 그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에 걸린다는 요즘 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모든 남성이 갱년기를 겪는다? 네, 사실 어떨까요? 전혀 아니고요.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는 정말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면 이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지만 남성은 내 몸이 피곤하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지 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0대에 오셔도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 30, 40대인데 남성 호르몬이 낮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 게 꼭 나이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 있을 때는 피 검사를 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 이하면은 그게 이제 임신과 출산과 연관된 나이가 아니라 한다면은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갱년기에 대해서 이게 워낙 증상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앓게 되니까 오해가 많은데요.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들으시고 OX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OX 판을 준비했거든요, 원장님. 네. 자, 문항별로 OX 판을 들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세요. 네. 자, 1번. 갱년기의 최선책은 여성 호르몬제이다. OX. X.
네, 네? X입니다. 사실 갱년기 지금 O를 드셨습니다. 제가 보이는 쪽으로 X입니다. 네. 네. 사실 여성 호르몬제는 이제 어떤 갱년기 그 객관적인 수치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요. 여성 호르몬제는 주관적인 증상을 호전시키고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증상 중에서도 뭐 이런 홍조나 체온 조절 장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또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할 때. 그래서 갱년기 때 최선책은 사실 항노화, 재생, 면역 관리들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는 게 최선책이지,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을 먹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갱년기. 그럴수록 가만히 있기보다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 OX. 네, O입니다. 이것도 역시 갱년기가 아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PD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육이 소실이 50대부터 시작되면은 이제 7, 80대 때 결국 모든 질병이 정형외과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결국은 노후에 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사실 60세 이후가 되면은 근육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그래서 갱년기 시기가 딱 왔을 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가짐을 이제 갱년기 갱이잖아요. 나의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움직임도 좀 더 늘리고 근육량도 좀 늘리고 이런 집에서 스쿼트 같은 이런 코어 운동들도 조금씩 이제 해 나가는 습관을 변경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갱년기에는 몸에 좋은 보양 음식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 OX. 네, 이건 뭐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양 음식이라는 종류가 뭐 어떤 특정 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는 충분히 좋지만 이제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없기 때문에 좀 적게 먹어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이제 뭘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음식량을 늘렸다가 체지방률이 막 35%, 40%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만.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갱년기일 경우에는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대사율도 떨어지고 식욕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양질의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4번째. 폐경, 완경은 늦을수록 좋다. OX. 네, X이고요. 이게 뭔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사실 폐경이나 완경이 늦어지면 문제가 내 몸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고 있는 시간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이런 이제 여성암의 발병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갱년기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오기 때문에 아까 사춘기와 비교한 얘기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견뎌나갈 수 있는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너무 늦은 때 갱년기가 오는 것도 사실 건강에는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5번째. 갱년기 극복에는 장 건강이 중요하다. 네. 네.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분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게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에스트로겐하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행함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갱년기 때 우울감이나 무력감 또는 이런 약간 짜증 이런 행복은 창자에서 온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가 요새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안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음식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으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래서 갱년기 때도 그런 장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0377님의 질문 하나만 또 받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몇 년 간다고 하던데요. 갱년기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동안에는 살을 빼는 걸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떤 이유로 이제 스테로이드 제를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면역 질환이 있거나 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어차피 스테로이드 제제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다이어트를 못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시면서도 이제 갱년기
때는 근육 운동을 늘리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갱년기 때는 안 먹고 운동하는 칼로리 다이어트로는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양질의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우리가 당분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사과를 먹어도 체지방으로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당이나 이런 탄수화물들, 국수나 흰밥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갱년기 때는 그냥 조금 단백질 위에 식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최정민 원장님과 함께 요즘 유행병과 갱년기 관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알갱이가 많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과일은? 정답은 3번 석류였습니다. 0449님, 석류지요. 우리 마눌님 최애 과일입니다. 내주셨습니다. 0045님, 운전하다가 보냅니다. 저도 60대 초반이라 호르몬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네요. 수고하세요 해주셨습니다. 2120님, 제가 지금 필요한 석류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 나이 들어서 슬프네요. 네. 5831님, 3번 석류. 자궁 근종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도 괜찮나요? 선생님 어때요? 네, 사실 이런 자궁 근종이나 유방에 이런 결절이 있을 때는 에스트로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갱년기 보조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석류나 마찬가지로 네. 그럼 피하는 게 좋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라. 네. 예. 세 분 당첨되셨습니다. 0449 0045 212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최정님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좋은 저녁 들었습니다. 되세요. 네.